자, 제46회 최신 기출문제의 실무수행 풀이 부가가치세 문제 3번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문제의 3, 4번. 네, 내용이 상당히 많은 문제이고 배점도 크죠. 매입세 불공제 내역 작성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공급가액의 내역이 7월 예정 과세 기간에 공급가액이 총 3억 4천원인데 그 중에 면세분이 9천만 원이다 라는 얘기죠. 안분 계산은 면세 비율을 가지고 안분 계산하지 않습니까? 자, 원재료 매입 금액 중 안분 계산 내역, 네, 회로기판 원재료 요만큼을 매입했는데 이게 아마 안분 계산이 필요한 공통 매입세액인 것 같아요.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에 같이 사용되는 원재료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본 문제에 한해서 코코전자는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겸용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자료 1은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기간의 공급가액 내역 안분 계산할 때 그 비율을 이용하셔라 하는 거고, 자료 2는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기간에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원재료 매입세액이다. 네, 공통으로 사용할 원재료 매입세액이다. 자, 평가 문제 1번부터 하겠습니다. 자료 2의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근데 우리가 이거 연습할 때는 불공으로 연습해가지고 했었는데요. 이 문제는 과세 매입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과세 매입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부 매입세 공제 받는 과세 매입으로 입력을 했다가 나중에 안분 계산서는 나중에 작성하면 돼요. 자, 전자 입력으로 처리할 것. 자, 1번부터 차근차근 하시면 돼요. 자, 8월 7일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겠습니다. 매입 매출 전표 날짜를 8월 7일로 하시고, 자, 우리가 보통 이거 54번 불공으로 해서 처리하는데 이 문제는 51번으로 하라 이거예요. 과세 매입으로.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품명은 회로기판 원재료. 수량은 거기 있는 대로 1000개, 단가 37,500원. 자, 합계금액 41250 맞는지 보시겠습니다. 예, 합계금액 41250 맞습니다. 거래처는 공급자 레인 정밀이 되겠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1번 분계는 대금을 어떻게 했나요? 외상 분계하면 되겠네요. 분계는 2번 외상 분계. 자, 원재료니까 외상 매입금 맞습니다. 그리고 매입세액 전부 공제 받는 걸로 봤어요. 그리고 원재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또 뭘 기억해 주셔야 되냐면은 이 중에 이제 면세 부분에 대해서는 요 375만 원 중에서 면세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를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계가 나중에 필요할까요? 일반 전표에 가가지고 부가세 대급금을 대변에 기록해 주겠죠. 금액이 얼마인지는 이제 안분 계산해 봐야 되고, 그리고 차변에 공제 못 받는 것만큼을 원재료의 취득원가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매입 매출 전표를 과세로 입력할 때 우리가 일반 전표에서 나중에 이런 회계 처리를 할 것이다, 이걸 살짝 떠올려 놔야 돼요. 이 분계할 때. 왜 그러느냐? 지금 우리가 자료를 읽을 때 이 부가세가 공통 부분이거든요. 면세 사업하고 과세 사업에 함께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전부 다 지금 과세용으로 쓴 것처럼 부가세 대급금으로 전부 처리했기 때문에 이제 안분 계산해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나오면 그거를 어디다 부가세 대급금에서 자산감소시키고 원재료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는 분계가 필요할 것이다. 요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평가 문제 2번 보겠습니다.
자, 평가 문제 2번은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에 가가지고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내역을 작성해라. 안분계산 탭에 가야죠.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도 반영해라. 그러니까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서하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하고 두 가지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먼저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에 가겠습니다. 자,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은 여기 보시면 여기에 있어요. 자, 클릭해 주시고요. 기간은 2기 예정이죠. 7월부터 9월로 작성을 해야 돼요.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만약에 우리가 불공으로 했다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쪽으로 이게 들어와 있을 거예요. 여기에. 근데 불공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들어온 데이터가 없습니다. 없는 게 맞아요. 그러나 이건 할 수 있어요. 안분계산. 그래서 여기에 가세요. 여기서 계산식을 더블 클릭해서 1번. 왜 1번이냐? 주어진 데이터가 공급가액이거든요. 총 공급가액분의 면세 공급가액으로 안분을 할 거다. 이거 1번 확인. 자, 구분은 입력할 필요 없습니다. 예, 구분이 밑에 보시면 인쇄 시 산식명이 반영된다라고 했으니까 입력할 필요 없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데이터를 채워 나가요. 과세 면세 사업 공통 매입이라고 하였죠. 여기에 아까 세금 계산서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여기다 입력하면 됩니다. 자, 아까 세금 계산서가 여기서 이거죠. 공급가액을 3,750만 원을 입력해라 이거예요. 3,750만. 그러면 세액은 자동 계산됩니다. 375만 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 입력할 자리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 있어요. 총 공급가액 3억 4천, 면세 공급가액 9천. 이게 주어진 데이터하고 맞나요? 예. 기가 막히게 맞춰서 백데이터를 입력을 해놨군요. 예. 원래는 이걸 거기 반영된 데이터를 이걸로 원래 고쳐서 계산해라 이런 보통 시험 문제를 이렇게 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탁 맞춰놓은 것은 뭐냐? 출제위원이 7월부터 9월 매입 매출 전표에서 총 공급가액과 면세 공급가액이 이렇게 나오도록 데이터를 딱 맞춰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동 반영된 데이터하고 여기 자료 1번에서 주어진 데이터, 이 데이터가 같으면 고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같지 않으면 이대로 고쳐줍니다. 자, 데이터를 보시면은 이 과세 기간 동안 총 공급가액 아까 3억 4천이었죠. 거기에 면세 공급가액 9천이었죠. 그러면 요 비율로 계산했을 때 불공제 매입세액, 즉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992647이다. 이거. 그러면 이것이 이제 어디로 반영되느냐? 여기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에 이제 반영된 거예요. 이 안분 계산한 것이 이쪽으로 반영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992647을 시험지에다가 메모해놔야 되겠죠. 예, 이게 이제 분명히 이걸 회계 처리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죠. 문제가 나올 거예요. 992647. 자, 요건 저장을 해두시고 이 안분계산 내역 저장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문제가 하나 부가가치세 신고서도 작성해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어디로 가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7월부터 9월. 7월부터 9월 정기신고에서 엔터. 지금 불공제 매입세액이 어디에 반영됐어요? 여기 16번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여기 반영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안분계산분. 자, 저장해 주세요. 이것도. 시험 볼 때는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해라 라고 하면은 조회해서 저장까지 해두어야 채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닫어. 불공개 내역서도 요 숫자만 992647만 그 메모해 두었다면 이건 닫아도 됩니다. 다음 문제는 세 번째 문제죠. 아까 여기 있었죠. 여기 2번에서 자료 1과 자료 2에서 주어진 공급가액으로 계산할 것. 그러니까 여기 주어진 공급가액이 이거였어요. 면세분 9천만 원에 합계 3억 4천. 근데 지금 딱 일치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이용 안 한 거고 똑같으니까 입력을 안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에 대한 회계 처리를 9월 30일 과세기간 종료일이죠. 입력하라. 여기서 일반전표에 입력하란 말이 없습니다만은 이건 일반전표에 입력하는 거예요. 아까 그 메모한 숫자. 자, 회계 처리는 일반전표에 합니다. 이 부분은. 자, 일반전표의 날짜를 9월 30일. 자, 차변에 아까 생각나시죠? 원재료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거예요. 차변의 원재료 153번 아까 그 숫자 992647 메모해둔 숫자죠. 자, 내려와서 대변에 저는 아까 그걸 복사를 떠왔어요. 그 숫자를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에서 빼줘야죠. 전부 그 부가세 대급금으로 처리했으니까. 그래서 부가세 대급금 135번 쭉 가서 똑같은 금액 992647 여기까지 마무리하면 이 문제에 배점된 거 모두 맞춘 거예요. 여기까지 하시면 된다.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8점짜리였나요? 네, 우리 8점 해결했습니다. 다음 부가가치세의 네 번째 문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직계표 작성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9점짜리네. 자, 전자세금계산서가 있네요. 근데 신용카드인데 보니까 밥솥을 팔고 990만 원인데 날짜가 같은 날이네요. 10월 19일 날 신용카드도 발행을 했어요. 이런 건 여러분 아시죠?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는데 거래처에서 대금은 카드 결제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증빙이 두 가지로 나와요. 이거는 과세 매출로 유형을 입력하고 분계를 카드 분계하시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면세 매출 신용카드 보이고 세 번째 과세 매출 현금 영수증 보입니다. 자, 자료 설명을 읽어서 파악하겠습니다. 본 문제에 한해서 코코전자는 과세와 면세 사업을 겸용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자료 1은 바다실업에 제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후에 결제 시에 신용카드를 발급했다. 다음 자료 2는 개인 정지유에게 면세 제품을 매출하고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이다. 카면. 그 다음에 자료 3은 개인 구상주에게 과세 제품을 매출하고 발급한 현금 영수증이다. 현과. 전부 다 매출에 관한 것은요. 면세는 계산서 발급했으면 입력을 해야 되고 메인 매출전표에 그래서 전부 메인 매출전표에 입력하면 됩니다. 자료 1번 평가 문제 보겠습니다. 자료 1번부터 3번의 거래를 메인 매출전표에 입력하라. 전자세금 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처리할 것. 자, 1번부터 먼저 합니다. 전부 다 메인 매출전표에 입력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메인 매출전표에 가셔가지고 첫 번째 자료 1번이 세금계산서였죠. 10월 19일 전자세금계산서 입력하겠습니다. 10월 19일로 날짜 고치세요. 11번 과세매출입니다. 품명은 미니밥솥
100개 9만 원입니다. 거래처 공급 받는 자 바다 실업이고요. 전자 세금 계산서는 전자 입력으로 하라. 아까 문제에서 확인하셨죠? 전자 입력으로 처리해라. 그래서 1번 전자 입력. 분계는 카드로 결제를 했어요. 밑에 카드 점표 보니까. 그래서 4번. 신용카드사 선택합니다. 물음표 단추 눌러서 롯데카드 맞죠? 롯데카드 확인. 자, 밑에 분계 맞았나 보겠습니다. 차변의 외상매출금 롯데카드 맞아요. 바다실업에선 돈을 받았지만 아직 카드사에서 돈이 안 들어왔습니다. 부가세 수금 맞고요. 제품 매출 맞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점표. 두 번째 자료는 면세 매출 신용카드 매출 점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날짜는 이 영수증에 있는 날짜를 입력해야 되죠. 11월 10일 11월 10일로 고치고, 유형은 매출인데 면세 카드란 말이에요. 카면이라는 게 있어요. 카면 18번이 있네요. 그래서 유형이 18번 카면. 카드사는 롯데카드죠. 네, 롯데카드. 그 다음에 분명 여기 설명에, 자료 설명에 보면 면세 제품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면세 제품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공급가액에 100만원 입력하시면 되죠. 면세니까 부가세 없고요. 거래처는 아까 개인이었죠. 정지우. 거래처가 정지우가 되겠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아니니까 방향키로 가시고, 카드로 팔았으니까 카드 분계. 자, 면세 제품을 팔면 카드사에 외상매출금 잡히죠. 그래서 외상매출금 100만원 롯데카드사. 대변의 제품 매출 100만원 수익 발생. 네, 카드 분계하고 분계 내용은 그대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료 세 번째 거 보시면 개인 구상준에게 과세 제품을 매출하고 발급한 현금 영수증이에요. 현과. 자, 날짜부터 보시면 현금 영수증의 거래 날짜는 12월 5일입니다. 12월 5일로 수정하세요. 유형은 여기 매출에서 현과라는 게 있어요. 현과 22번 22번 현과. 품명은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과세 제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 신용카드 영수증에 그냥 제품이라고 했죠. 그냥 제품이라고 하든 과세 제품이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자, 공급가액에는 합계 금액을 넣어야죠. 현금 영수증도 합계 금액을 입력합니다. 22만원. 그러면 20만원과 2만원으로 구분이 됩니다. 거래처 코드는 개인이죠. 그래서 구상준 코드 걸어주시고, 현금 영수증은 전자세금과 관련 없으니까 비워두시고, 분계는 1번 현금 분계. 그러면 입금전표 차변에 현금이 되고요. 대변에 부가세 수금, 대변에 제품 매출. 이대로 이것도 분계를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전표 입력 3건을 매입 매출 전표에 잘 했습니다. 1번 문제 잘 했어요. 지금 3점 맞았어요. 3점 얻었어요. 다음에 2번. 제2기 확정신고 기간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집계표를 작성해라. 가서 불러오기만 하면 작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익이 확정이니까 기간은 10월부터 12월이죠. 자, 전체 메뉴 나가셔가지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직계표입니다. 우리가 발행한 거니까. 기간은 이익이 확정이면 10월부터 12월이죠. 자, 데이터를 불러와야 돼요. 저 위에 불러오기 그리고 이해해 주십니다. 자, 보시면 면세 매출 100만원, 과세 매출 990만원, 현금 영수증에 22만원 반영됐죠. 네. 그런데 990만원은 이 과세 매출에 신용카드 부분 990만원은 밑에 세금계산서 발급과 중복된 거다. 이거. 그래서 이 두 개가 이제 부가세 신고서에는 세금계산서 쪽으로 반영이 되고 신용카드 매출에는 부가세 신고서에서는 이게 빠집니다. 그래서 이거 100만원만 신용카드로 잡힐 거예요. 이거는 세금계산서 쪽으로 잡힙니다. 이거는 부가세 신고서 앞면에 과세표준에는 안 잡히죠. 아, 면세분 이것이 안 잡히죠. 이것만 잡히죠. 이것만. 예, 제가 자, 이 100만원은 과표에 잡히고 요거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에는 요 22만원만 잡힌다 이 말이죠. 20만원에 2만원. 자, 뭐 잘 작성됐어요. 닫으면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했느냐? 2번까지 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기계표. 자, 마지막 거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반영해라. 조회해서 저장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기간은 10월부터 12월이 이익이 확정입니다. 여러분 시험 볼 때는 이게 조회해가지고 바로 저장하고 다른 문제 하세요. 그런데 지금은 연습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저 세금계산서하고 신용카드 같이 발급한 것은 여기에 반영됐다 이겁니다. 1번에. 그 다음에 현금영수증 22만원은 여기 3번에 반영됐다 이런 얘기예요. 신용카드 100만원은 면세 쪽에 카면이었죠. 그래서 과표에 가면은 계산서 아니죠. 아, 요거는 계산서죠. 100만원은 카면이죠. 카면. 그래서 카면이니까 여기에 반영이 안 됩니다. 과세표준이 면세니까. 예, 여기 과표에 있는 것은 계산서. 예, 여기에 반영되어 있네요. 자, 여기에 반영된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면세 수익 금액이 좀 2억 3,100만 원인데요. 계산서 발급한 금액이 2억 3천이죠. 계산서가 2억 3천이면 100만 원 차이가 나잖아요. 그게 카면으로 판매된 거예요. 예, 요 차이가. 그래서 반영됐습니다. 확인. 시험 볼 때 이것까지 다 추적해서 확인할 시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입력했으면 여기에 잘 반영됐다는 거 자신감을 가지시고 바로 저장 확인하고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3개를 하시면 9점 얻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는 결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손익의 예상과 이연. 자, 자료 설명을 보면요. 자료 1은 영업부에서 사용 중인 상품 배송용 화물차에 대한 자동차 보험 증권이랍니다. 자료 2는 보험 계약일에 하나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한 내역이고요. 결산 정리 분계를 하는데 월할 계산으로 해라. 자,
144만 원의 보험료를 8월 말일 날 지급했습니다. 증권을 보니까 보험 기간이 9월 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이 8월 31일 날 어떻게 처리했는가를 조회해 봐야 돼요. 보험료로 처리했는지 선급비용으로 처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일반전표 가셔가지고 통장 계좌 이체된 8월 31일을 조회하면 144만 원을 비용으로 처리했네요. 자, 미경과된 기간의 보험료는 단기 보험료가 아니니까 대변의 보험료를 비용 취소시키는 회계 처리를 해야죠. 예, 차변의 선급비용. 그래서 144만 원을 가지고 미경과된 거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144만 원 곱하기 8개월 치죠? 8개월 나누기 12. 미경과된 보험료를 계산하면은 96만 원이 산출이 되네요. 이것을 일반 전표에다가 12월 31일자에 차변의 선급비용, 대변의 보험료, 예, 여기 지금 차변의 보험료를 처리했던 것을 미경과 기간인 이 8개월분은 단기의 비용에서 취소시켜주는 등계가 필요하다. 자, 96만 원 계산 잘 하셨으면 여기 날짜를 12월 31일로 일반 전표에서 바꿔가지고 차변은 선급비용 96만 원, 대변은 보험료. 자, 근데 보험료를 800번대였는지 500번대였는지 건성으로 봤어요. 자, 8월 31일 다시 보겠습니다. 800번대. 네. 그래서 다시 12월 30일. 네. 그래서 대변의 보험료 830일. 820일 96만 원 처리해요. 예, 다행히 문제에서 영업부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800번대였겠습니다만 혹시 생산부 이랬으면 500번대예요. 예, 보험료를 500번대 보험료로 했을 거예요. 그래서 TAT 이금은 500번대 비용인지 800번대 비용인지도 잘 따져봐야 돼요. 그래야 실수를 안 합니다. 네, 이거 하면 됩니다. 비용의 이연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결산자료 입력에 의한 자동결산 문제 나왔습니다. 유형자산 내역이 두 건이 있는데요. 회사는 기계장치 취득 관련하여 상기 취득금액 외에 운반비 100만 원을 지급했으며 7월 15일에 회계처리는 적절히 입력되어 있다. 회계처리는 입력되어 있는데 위에 취득금액 외에 100만 원의 운반비가 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여기 취득금액에 100만 원 고쳐라 이 말이에요. 네, 100만 원 여기다 추가시켜야 됩니다. 기계장치 취득원가에. 자, 자료 설명. 제시된 자산에 대해서만 감가상각을 하기로 한다.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입력을 해서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결산에 자동으로 반영하시오. 월별 감가상각비 계산을 하면 자동 반영할 수 있죠. 자, 그러면 한번 입력해 볼까요? 고정자산 등록 엔터 3번 치시고 하나는 입력되어 있네요. 네. 자, 기계장치부터 입력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기계장치 206번, 자산 코드는 1000번, 기계장치 아니 자산명이 PH651 PH651
취득일은 거기 있는 날짜 2022-0715. 자, 제가 여기 차량 운반거의 취득일로 잘못 해버렸는데요. 여러분 차량 운반거 취득일이 며칠로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요. 20년 1월 1일. 네. 제가 여기 위에다 잘못 입력했어요. 자, 기계장치는 22년도에 취득했기 때문에 취득 금액을 여기다가 신규에다 입력해야 되는데 요 100만 원을 더해서 입력해서요. 251 000 2억 5천 100만 원으로 입력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정액법 10년 입력해 주시고 생산팀이라고 되어 있죠? 네. 자, 9번은 정액, 1번이 정액입니다. 그리고 내용연수 10년 입력해 주십니다. 자, 생산팀이니까 여기를 고쳐야 돼요. 경비 구분을 500번대. 1번 해주시면 500번대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입력합니다. 비품. 자, 더블 클릭해서 비품. 코드는 3000번 노트북. 취득일은 작년입니다. 2021 0110. 기초금액에다 입력합니다. 350만원. 전기말 상각누 계획 입력합니다. 1578500. 정률법 5년 입력해 줍니다. 여기다 5년. 그럼 정률에 의해서 당기분 감가상각비 계산됩니다. 자, 전산팀이라고 그랬어요. 노트북이. 전산팀은 800번대 그대로 두셔야 돼요. 생산부가 아니고. 자, 그래서 이 숫자를 다 적어서 옮기는 것보다 가만 있어봐. 2개만 하라고 그랬나요? 제시된 자산에 대해서만. 그러면 수동으로 이걸 갖다가 메모했다가 입력해야 되겠네요. 보니까 카니발이 하나 등록돼 있어요. 이 카니발은 안 한다 이 말이잖아요. 감가상각을. 예. 그래서 기계장치하고 비품만 해야 되니까 월별 감가상각비 계산을 하면 이 차량 운반까지 다 반영이 되니까요. 자, 이거 메모합시다. 12500 기계장치에다 입력할 거다. 시험지에다 딱 메모해 두시고. 그 다음에 노트북 비품에다 입력할 거다. 요거 회사 계상 상각비 866 596 메모해 둬야 돼요. 계산된 것을 메모하신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갑니까? 결산 자료 입력에 가야죠. 1월부터 12월 가셔가지고. 자, 자동 결산 문제가 감가상각비 요 두 건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디로 가요? 쭉 밑에 내려가면은 감가상각비가 있어요. 판매관리비 쪽에. 더 아래로 내려갑니다. 여기. 자, 여기에서 기계장치에다가 아까 메모했던 숫자 12 기계장치 여기다가 입력하세요. 1250000. 그 다음에 노트북 비품에다가 요거 입력하세요. 866 596. 여기 비품에다가. 네. 그래서 수동으로 갖다 입력을 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요 2개만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 다음에 위에서 전표 추가 눌러야 됩니다. 전표 추가, 예, 확인. 이렇게 하면 끝났고요.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어디 가서 가요? 일반 전표에 조회를 눌러보면 웨이메시 전표, 아니죠.
결차 결대가 많이 내려와 있는데 그중에 감가상각비가 맨 밑에 9번 전표에 들어와 있습니다. 207번, 213번의 감가상각도 계획이 반영이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결산 문제 2문제 해결했습니다. 다음은 근로소득 문제,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급여 명세서에 의한 급여 자료, 수당 공제 요건, 육아수당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은 시내 출장 시 경비는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 출장비 지급하면서 자가운전보조금도 주면은 이건 과세. 과세. 식당을 운영하며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과세. 과세. 야간 근로수당. 생산직 사원에게 연장 근로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죠? 비과세. 자, 이 문제 육아수당하고 요 야간 근로수당만 비과세고요. 이 두 개 다 과세로 입력합니다. 수당 등록 시에. 자, 자료 설명. 자료 1은 박성욱 영업부 과장입니다. 김도훈은 생산직 사원이고요. 총급여는 200만 원입니다. 21년도 2천만 원. 그러면 비과세 되겠네요. 9월분 귀속분 급여 지급일은 해당 월 25일이며 사회보험료는 자동 계산된 금액으로 공제한다. 당사는 반기별 원천징수 납부 대상자가 아니다. 1번 사원 등록에서 생산직 비과세 여부에 적용하시오. 자, 박성욱, 김도훈을 비과세로 해야죠. 네, 그러면 어디로 가요? 사원 등록 가셔야지. 인사급여에 사원 등록. 자, 김도훈 선택하시고 생산직 연장근로 비과세 이렇게 고쳐줘야 돼요. 아까 자료 설명에서 김도훈은 생산직 사원이고 21년도 총 급여액은 2천만 원, 3천만 원 이하잖아요. 그래서 생산직 그리고 비과세 여부를 여로 두 개 다 여로 해줘야 됩니다. 다음 평가 문제 2번. 급여자료 입력 메뉴에 수당 등록하시오. 네, 두 개는 비과세, 두 개는 과세로 등록하는데 이 순서대로 등록하는 게 좋아요. 육아수당부터. 자,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인사급여에 급여자료 입력에 가가지고 월을 선택하지 말고 먼저 수당 공제 등록 단추를 먼저 눌러야 됩니다. 거기다가 차례대로 이제 등록을 하시면 되지요. 육아수당부터 입력. 육아수당. 비과세. 비과세 코드도 정확하게 선택해 주세요. 7번. 확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은 과세입니다. 자, 네 번째 줄에 자가운전 보조금 과세 1급여 해주세요. 과세는 1급여 선택하면 됩니다. 그 다음 순서가 식대죠. 과세 1번 과세 1급여 확인. 그 다음 수당은 야간 근로 수당이죠. 네, 6번 줄에 야간 근로 수당. 비과세 2번. 비과세 코드는 1번 해줘야 됩니다. 연장 근로. 야간 근로 수당은 연장 근로 코드예요. 이렇게 육아수당 비과세, 자가운전 과세, 식대 과세, 비과세, 야간 근로 비과세 이렇게 네 가지 등록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확인 눌러주시고요. 자, 지금 몇 번을 했느냐? 2번 한 겁니다. 수당 등록하시오. 다음에 3번 9월분 급여 자료를 입력하시오. 9분은 1급여를 선택해라. 지급일은 25일이라고 여기 자료 설명에 있습니다.
자, 월을 9월로 선택하시고 9분은 1급여 2022년 09 25일로 정확하게 입력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박성욱 여기 급여대장 박성욱의 기본급부터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박성욱 500만원 기본급 육아수당 10만원 자가운전 20만원 식대 10만원 야간근로 없고요. 오른쪽에 다 자동 계산 됐겠죠? 김도훈 선택합니다. 김도훈의 기본급 170만원 육아수당 없고 자가운전 20만원 식대 10만원 야간근로 30만원.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야간근로만 비과세가 적용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하시면 9월 급여자료 입력해라 하는 거 잘 입력됐어요.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문제는 9월 귀속분에 대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해라. 네, 어디로 가요? 인사급여의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여기 있습니다. 클릭하셔가지고 귀속기간을 9월부터 뒤에도 9월이고요. 여기도 9월, 여기도 9월. 엔터 치신 다음에 작성이 완료되면은요, 이거 그대로 저장하시면 되죠. 이해하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급여자료 입력까지 하고 마지막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까지 9월분으로 작성해서 저장하시면 이 문제가 끝이 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끊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여기 일용직 사원의 원천징수 풀이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